새벽 5시 고급 저택의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하지만 이상합니다. 이 집에서 그 시간에 피아노를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거든요. 치매로 손떨림이 심해진 73세 회장님도 중년의 가정부 이모님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선율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25년간 숨겨졌던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그 깊은 새벽,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부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새벽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43세 한지영은 매일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난 한지영은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어요. 25년 전 무대 위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 여자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지영은 조심스럽게 왼손에 하얀 압박 장갑을 착용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이 특수 장갑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손상된 신경을 보호해주죠.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1999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모든 것이 불안정했던 그 시절. 연주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난 그 끔찍한 교통사고 말입니다. 그때 한지영은 부산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피아니스트였어요. 매일 12시간씩 연습에 매달렸죠. 손목이 부어오르고 아파도 무리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었거든요. 무리한 연습으로 이미 부어올라 있던 손목이 그 사고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38년간 피아노를 쳐온 손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이 고급 주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최동식 회장님,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하여 큰 성공을 거둔 이 73세 노인은 평생 피아노를 사랑해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건설회사를 일궈냈죠.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피아노를 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손떨림이 심해졌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KKS 음악실에 출연하며 부산 클래식계에 떠오르는 별로 주목받던 피아니스트 한지영. KKS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 전문 방송국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는 KKS 음악실은 부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클래식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그 무대에 서는 것은 모든 클래식 연주자들의 꿈이었죠. 한지영도 그 무대에서 쇼팽과 리스트를 연주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한지영이 묻어둔 과거일 뿐이에요. 이 집 사람들에게는 경상도에서 올라온 평범한 가정부 김이모님일 뿐입니다. 왼손의 하얀 장갑도 단순히 습진 때문이라고 둘러댔어요. 25년간 쌓아온 거짓말이었죠. 때로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거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새벽 햇살에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피아노였죠. 최동식 회장님이 5년 전 생일 선물로 자신에게 사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점점 쓸쓸한 물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동식 회장님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예전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한지영은 피아노 주변을 조용히 청소하며 건반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상하 건반이 손끝에 닿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25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용솟음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 집의 가정부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정체가 들켜서는 안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최동식 회장님이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73세의 노인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어깨, 느려진 걸음걸이가 나이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모님, 벌써 일어나셨군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네, 회장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입니다. 한지영이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최동식 회장님은 피아노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말이에요. 예전엔 피아노를 치면 마음이 편해졌는데 회장님은 떨리는 두 손을 번갈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이 예전 같지 않구나. 그 말에는 깊은 좌절과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한지영의 가슴 한 구석이 아렸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 3시가 되자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은미 피아노 선생님이 도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55세의 박은미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피아노 교사로 유명했습니다. 30년 넘게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쳐 왔죠. 하지만 요즘 들어 최동식 회장님을 가르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집중하기 어려워졌고 손떨림도 심해졌거든요. 박은미 선생님 스스로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평생 음악을 가르쳐온 교육자로서 학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매 환자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매주 레슨을 올 때마다 회장님의 실력이 조금씩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이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지영은 거실 한편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며 레슨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는 척하면서도 귀는 온통 피아노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최동식 회장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박은미 선생님이 친숙한 미소를 지으며 악보를 펼쳐 놓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간단한 스케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레미파솔, 이렇게 간단한 음계조차 예전처럼 매끄럽게 연주할 수 없었어요. 한음이 끊어지듯 나왔죠. 예전에 최동식 회장님이라면 눈을 감고도 칠 수 있었던 기초 스케일이었는데 말입니다. 한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25년 전 자신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완벽하게 외웠던 곡들이 갑자기 손가락 끝에서 사라져버리던 그 절망감을 말입니다. 회장님, 손목에 힘을 빼시고요. 박은미 선생님의 부드럽지만 조금은 지친 음성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선생님에게도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님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평생 자신 있게 해왔던 일이 갑자기 어려워지니 스스로도 혼란스러웠거든요. 회장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스케일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 많이 못해지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자괴감까지 묻어 있었어요. 73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도전을 극복해온 사업가로서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은미 선생님은 회장님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매가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피아노를 치시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30년 교육 경험에서 우러나온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진단이었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다음 말이 얼마나 잔인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잠시 쉬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소하던 손이 저절로 멈춰졌어요. 걸레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25년 전 자신도 비슷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의사가 더 이상 무리하시면 평생 치료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절망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영의 왼손이 무의식적으로 하얀 압박 장갑을 만졌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픈 상처였어요. 회장님의 표정에서 당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였습니다. 48세인 아들 최민재는 아버지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 피아노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편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며느리인 김서현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피아노는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45세의 서연은 전직 초등교사답게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속뜻은 명확했어요. 시아버지의 치매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라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일 피아노 앞에서 좌절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온 가족에게 고통이었거든요. 하지만 16세 손자 최준호만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1학년인 준호는 할아버지와 가장 친한 사이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였어요. 할아버지가 피아노 치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준호의 순수한 말에 최동식 회장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16세 소년의 눈에는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피아노를 칠 때만큼은 치매라는 병도 잊고 진심으로 행복해 하시는 할아버지 말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걱정만 했지만 준호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준호야, 고맙구나.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 순간 한지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73세 노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과 체념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허무함까지 담겨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최동식 회장님은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늦은 걸까? 73년간 살아오면서 이처럼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해 왔는데 자신의 몸과 마음만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한지영은 2층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있는 회장님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절망감, 그 무력감, 그 모든 감정들이 25년 전 자신의 것과 똑같았거든요. 하얀 압박 장갑을 낀 손으로 창틀을 꽉 잡으며 한지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한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동식 회장님의 절망스러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새벽 4시 30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지영은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25년간 잠재워왔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한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금 하려는 일이 옳은 건지,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회장님의 그 절망적인 눈빛을 생각하니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1층 거실로 내려온 한지영은 달빛에 비친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칠이 된 피아노 표면이 은은한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25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떨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영은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의 차가운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하얀 압박 장갑을 낀 채로 건반에 손을 올려놓는 순간 억눌러왔던 25년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음악에 대한 사랑까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손목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쇼팽 녹턴 9번. 이번 한지영이 가장 사랑했던 곡 중 하나였어요. 데뷔 무대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첫 몇 마디를 조심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예전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악은 흘러나왔어요. 기교가 아닌 마음으로 치는 연주였습니다. 25년간 쌓인 아픔과 그리움이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나왔어요. 한지영은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가정부 김이모님이 아니라 피아니스트 한지영으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계단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깊이 감정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이모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동식 회장님이었습니다. 한지영의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회장님, 잠 못 드시나요? 한지영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천천히 말했어요. 25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 순간 들킬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모님도 잠 못 이루시는군요. 회장님은 한지영의 뒤편에 조심스럽게 서서 연주를 들었어요. 73세 노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위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게 치시네요. 그 진심 어린 칭찬에 한지영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회장님도 앉으세요. 한지영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제 와서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최동식 회장님은 한지영 옆에 있는 또 다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정면을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이 얼마나 특별하고 조심스러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달빛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 한 명은 과거의 영광을 잃은 전직 피아니스트, 또 한 명은 치매로 절망하는 73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음악 앞에서 평등한 두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한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음악은 나이가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25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리였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님, 제 손이 말을 안 들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73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예전엔 이 피아노가 제 전부였는데 이제는 말끝이 흐려졌어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겪었었거든요. 한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세요. 그리고 천천히 도레미 스케일을 연주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음계였지만 한지영의 손에서는 마법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각 음표마다 호흡이 살아 있었어요. 단순한 음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신기한 듯 한지영의 손가락 움직임을 뚫어져라 지켜보았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이제 회장님이 해보세요. 한지영의 부드러운 격려에 회장님은 조심스럽게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떨리는 손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한지영의 방법을 따라하니 신기하게도 손목에 긴장이 풀렸어요. 아, 이상하네요. 회장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손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73세 노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 중간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몰래 내려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16세 소녀는 숨을 죽이며 할아버지와 이모님의 특별한 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희망의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비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회장님, 내일 밤에도 오시겠어요? 한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도 놀랄 정도로 자연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비밀로 하죠. 한지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벽 레슨이 시작되었어요. 상처받은 두 영혼이 음악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한지영의 마음과 절망에 빠져 있던 회장님의 희망이 하나의 선율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3주가 흘렀습니다. 끊기지 않고 이어진 비밀 레슨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최동식 회장님의 손놀림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치매로 인한 떨림은 있었지만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한지영이 알려준 대로 마음으로 치기 시작하면서 예전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오후 3시 박은미 선생님이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레슨을 시작하려던 박은미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최동식 회장님이 연주하는 도레미 스케일이 3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손목에 힘이 빠져 있었고 각 음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곡을 해볼까요? 박은미 선생님이 쇼팽의 간단한 왈츠를 꺼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주저했을 회장님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영은 거실 한편에서 걸레질을 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몇 마디부터 박은미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상하네요. 중얼거리며 회장님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히 음표를 정확히 치는 것을 넘어서 감정이 담긴 연주였거든요. 치매 환자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 이렇게 잘 치셨나요? 박은미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 혼자 연습하다 보니까요. 회장님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눈빛에는 자신감이 생겨 있었어요. 3주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은미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알렸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실력이 정말 늘으셨어요. 48세 최민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혼자 연습을 많이 하시나? 45세 김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박은미 선생님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이런 변화는 보통 체계적인 지도 없이는 어렵거든요. 선생님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다른 곳에서 레슨을 받으시는 건 아니죠? 최민재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혹시 다른 선생님께 따로 배우고 계신가요? 아니다. 정말 혼자 연습한 것뿐이야. 회장님의 대답이었지만 박은미 선생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30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쳐 온 경험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거든요. 한지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박은미 선생님의 예리한 눈빛이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김이모님, 갑자기 박은미 선생님이 한지영을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한지영이 고개를 숙여 대답했어요. 혹시 회장님이 밤에 피아노 연습하시는 거 들어보셨나요? 순간 한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니요, 제가 일찍 자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16세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어요. 할아버지와 이모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혼자 열심히 하신 거예요. 준호가 나서서 말했지만 박은미 선생님의 의심 어린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한지영과 회장님의 비밀 레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박은미 선생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주 레슨에서는 더욱 집요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누군가 따로 가르쳐 드리는 분이 계신 거죠? 55세 베테랑 교사의 직감으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최동식 회장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아닙니다. 선생님, 하지만 박은미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표현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분명히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신 흔적이 보입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지영은 2층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박은미 선생님의 추궁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집에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다른 분이 계신가요? 질문이 직격탄처럼 날아왔습니다. 김서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피아노 못 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박은미 선생님의 시선이 한지영에게 향했습니다. 김이모님은 어떠세요? 순간 한지영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어요. 저는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런 건 전혀 모릅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은미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혹시 누군가 몰래 와서 가르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죠. 다만 한지영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청소하는 모습, 피아노 주변을 지날 때의 표정,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거든요.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은미 선생님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최동식 회장님에게 즉석 연주 테스트를 제안했어요. 회장님, 처음 보는 곡을 연주해 보시겠어요? 바흐의 인벤션 1번 악보를 내밀었습니다. 한지영은 2층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회장님이 그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밤마다 가르쳐준 화성 이론 덕분에 바의 대위법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욱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최동식 회장님은 악보를 잠시 들여다본 후 연주를 시작했어요. 처음 보는 곡임에도 불구하고 각 성부의 독립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냈습니다. 박은미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중얼거리며 회장님의 손놀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박은미 선생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누군가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지영이 급히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던 중 들고 있던 청소 도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왼손의 하얀 압박 장갑이 벗겨져 나갔어요. 손목과 손가락 사이에 감겨있던 특수 보조기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용 의료기기였죠.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 수십 년간 피아노를 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굳은 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박은미 선생님의 눈이 한지영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베테랑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요. 박은미 선생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 이모님, 그 손은 뭔가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영은 급히 장갑을 다시 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농사일 하다가 다쳤습니다. 변명해봤지만 박은미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사일로는 저런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한지영은 더욱 울먹였습니다. 최민재도 고개를 숙였어요. 한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거든요. 예전처럼 웃으시고 활기차세요.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엔 치매 때문에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보는 게 행복해요. 박은미 선생님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지영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전문가로서 정말 훌륭한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최동식 회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한 선생님, 이제 공개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한지영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6개월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어요.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최동식 회장님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73세 노인이 피아노 앞에 앉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한지영은 한편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쇼팽 발라드 1번의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매로 인한 약간의 떨림은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진실했어요. 음악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최동식 회장님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몇 달 동안 치매로 인해 이름을 헷갈리던 할아버지가 정확히 손자의 이름을 불렀어요. 할아버지 연주. 어떠니? 16세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최고예요. 온 가족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한지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간 묻어두었던 꿈이 이런 방식으로 되살아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최민재가 한지영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희 가족이 되어주세요. 정말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그 후 한지영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치료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최동식 회장님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한 희망을 전해주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지영이 최동식 회장님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음악은 늦지 않았습니다. 꿈도 늦지 않았어요. 73세 노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늦은 꿈은 없네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피아노 선율과 함께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리고 사랑합니다. 도연아, 제발 집에 가자. 여자의 절규가 실버캐슬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아, 이 어미도 데려가야지. 67세 할머니가 차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검은색 외제차는 무정하게 출발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달려가는 차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는 이미 멀어져 갔습니다. 호화로운 요양원 간판 아래서 혼자 남겨진 채로 말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하루에 3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주말마다 찾아와 어깨를 주물러 주었거든요. 그런데 재산을 물려준 다음 날 병원 간다며 속여서 이곳에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서울 강북구의 한 대기업 사무실이었습니다. 재개발 확정이라고? 서민주는 전화기를 붙잡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여자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럼 시장 일대가 다 재개발되는 거야? 아, 그럼 우리 시어머니 건물도?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민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와 그 위에 있는 주택. 지금까지는 별 볼 일 없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재개발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진짜? 민주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10억이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집도 가능하겠군요. 여보, 큰일 났어. 민주는 황급히 남편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그게 왜 큰일이야? 바보야, 좋은 의미로 큰일이라고. 어머니한테 잘해야겠어. 진짜 잘해야겠어. 그날 저녁부터 민주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민주는 반찬 가게에 들어서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민주야. 일찍 왔네. 한정옥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요즘 며느리가 자주 찾아왔거든요. 어깨 많이 아프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민주는 시어머니 뒤로 돌아가서 어깨를 주물러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있던 단골 손님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와, 며느리가 참 효성스럽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어디서 찾아요? 정옥 씨 복 받으셨네. 손님들의 칭찬에 정옥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0억? 10억이야. 조금만 더 참자.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계속 주물렀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무거운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다,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아니에요.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우리가 모실게요. 정옥은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거든요. 우리 민주가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정옥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재산 정리해야겠어. 재개발 소식이 퍼지면 땅값이 오를 텐데. 그날 밤 민주는 남편과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재산을 우리 명의로 옮겨달라고 해야겠어. 갑자기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아니야. 효도한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해봐.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상속세도 아끼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재개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부부의 효도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옥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혼자서 가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어서 진열했습니다. 참 힘드네. 정옥은 무거운 김치통을 옮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이런 무거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요즘 아들과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봤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어깨도 주물러주고 같이 살자는 이야기까지 꺼냈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기른 보람이 있네. 정옥은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도 장성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며느리도 착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과 민주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사 어떠셨어요? 그냥 그렇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많이 줄었어. 어머니, 정말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옥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일을 안 하면 뭘 하고 살아? 어머니, 이제 쉬실 때가 됐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민주가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재산에 대한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손자도 봐주고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계획은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거든요. 며느리의 효도 작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도연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법무법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욱 어르신. 오늘 부담부 증여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옥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무사무실에 와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재산을 아드님께 주시되 어머니를 평생 모신다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시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는 거죠.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전장치가 있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서류 작성해 볼까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내놓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여받는 분은 피증여자를 평생 부양하고 봉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하면 증여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도연과 민주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하죠. 민주가 정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건 따위는 나중에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일단 재산부터 받자. 자, 그럼 도장 찍어주세요. 변호사가 인감을 내밀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넘겨주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빨간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15억 원 상당의 재산이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무사무실을 나온 후 주차장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어머니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민주도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일어나거라. 정옥은 아들과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민주가 정옥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승인. 보상금 협의 곧 시작. 민주는 휴대폰을 보며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됐다. 이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효성스러운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정옥은 며느리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에게 가족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옥은 혼자 앉아서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고 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이제 정말 도연이 것이 됐구나. 정옥은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었거든요. 도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정옥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방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공했어. 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거야. 15억. 그런데 어머니를 평생 모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잖아.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일단 재산은 우리 명의가 됐잖아. 민주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랑 같이 살 거야? 당연히 아니지. 좋은 요양원 알아봐도. 시설 좋은 곳으로. 민주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그럼 조건 위반이 되는 거 아니야? 바보야, 어머니가 원해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되잖아. 치매 기미가 있다고 하든지. 민주의 말에 도연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15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양심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해뒀어. 일단 재개발 보상금부터 받고 생각해보자.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지 재산을 넘겨주는 도구일 뿐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민주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효성스러운 며느리였지만 전화를 받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방문하는 빈도도 줄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민주는 이런 핑계를 대며 점점 정옥을 멀리했습니다. 정옥은 이런 변화를 느꼈지만 며느리가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걸림돌을 제거할 차례였거든요. 재산 증여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민주가 갑자기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예쁜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네, 제가 예약해뒀어요. 종합검진 받으시면 좋잖아요. 민주는 쇼핑백에서 새 옷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이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 입고 가세요. 정옥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줄 줄 몰랐거든요. 고마워, 민주야. 그런데 갑자기 왜? 어머니 나이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리미리 체크해 두셔야죠. 민주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1시간 후 정옥은 새 한복을 입고 민주의 차에 탔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는 거야? 좋은 곳이에요. 시설도 좋고 의사 선생님들도 훌륭하시대요. 민주는 대답을 피하며 차를 몰았습니다. 정옥은 창밖 풍경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여기가 어디야? 차가 멈춘 곳은 웅장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실버 캐슬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민주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옥은 영문을 모른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실버 캐슬? 이게 뭐야?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그때 건물에서 간병인들이 나왔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정옥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옥 어르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정옥은 그제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이었습니다. 민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집에 갈래. 어머니, 여기가 좋아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정옥은 차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민주는 차 문을 잠갔습니다. 어머니, 이미 다 결정된 일이에요. 도연이도 동의했어요. 도연이가? 우리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도연이 내렸습니다. 정옥은 아들을 보며 달려갔습니다. 도연아, 엄마 집에 가자. 여기 싫어. 정옥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어머니의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도연아, 제발. 엄마가 뭘 잘못했어? 왜 이래? 정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좋아요. 도연은 고개를 돌리며 차로 향했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정옥은 차를 향해 달렸지만 간병인들이 막았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차 조심하세요. 나 줘. 내 아들이야. 도연아. 정옥은 차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민주는 아이의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부르릉.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옥은 달려가는 차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는 이미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버리고 어디 가니? 정옥은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어르신, 들어가시죠. 감기 걸려요. 간병인이 정옥을 부축했지만 정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정옥은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랐고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옥 어머니?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태성입니다. 오태성?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성이? 설마. 정옥은 천천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반찬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던 어린 청년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맞습니다. 20년 전에 어머니 가게에서 밥 얻어먹던 그 태성이에요. 태성은 정옥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태성이 맞구나.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제 어머니가 여기 계세요. 뵈러 왔다가 어머니를 본 거예요. 태성은 정옥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이렇게 울상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옥은 태성의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태성아, 엄마가 아들한테 버림받았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태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 속의 정옥은 아들 자랑을 늘 하던 자상한 어머니였거든요. 도연이가, 우리 도연이가 엄마를 여기 버리고 갔어. 정옥은 오늘 있었던 일을 태성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 속임수, 그리고 요양원에 버려진 일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태성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굶주렸을 때 밥을 주고 추웠을 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준 은인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어머니, 혹시 재산 문제랑 관련이 있나요? 재산? 아, 보름 전에 집이랑 가게를 도연이 명의로 바꿔줬어. 정옥의 말에 태성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계획적인 일이에요. 재산을 넘겨받고 나서 어머니를 버린 거예요. 설마, 우리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 정옥은 아직도 아들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확인해 볼게요. 요즘은 인터넷에 다 나와요. 태성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태성이 휴대폰 화면을 정옥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태성의 휴대폰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민주의 SNS 계정이 열려 있었습니다. 최신 게시물의 날짜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하와이 가족여행 첫째 날. 처가 식구들과 함께하는 꿈 같은 시간. 사진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민주와 도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민주의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게 어제인데 그 다음 날 바로 하와이로 여행을 간 거예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 보세요. 태성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와이 둘째 날, 장모님과 함께하는 쇼핑 타임, 세계적인 리조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게 진짜 효도죠. 도연 오빠가 장모님께 목걸이 선물.
역시 우리 신랑 최고. 사진마다 도연과 민주가 처가 식구들과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명품 쇼핑을 하고 스파를 즐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정욱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진들이 언제 찍힌 거야? 날짜를 보세요. 어머니를 여기 두고 간 바로 그 다음 날부터예요. 태성의 말에 정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요양원에서 울고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하와이에서 처가 식구들과 호화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도연이가 그럴 리 없어. 정욱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더 있어요. 태성이 댓글창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와, 부럽다. 신랑분이 정말 효자네요. 장모님 모시고 하와이라니. 진짜 멋있어요. 우리 남편도 좀 배웠으면. 수십 개의 댓글들이 도연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연의 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태성이 또 다른 게시물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 걱정 없이 떠나는 여행.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고 계시니까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요. 이 글에는 실버 캐슬의 외관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성이 정욱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정욱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완전히 바보였어. 정욱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재산을 넘겨주자마자 바로 버렸구나. 계획적이었어.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친절, 부담부 증여 제한, 그리고 요양원에 버리기까지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저 사진들 좀 더 자세히 봅시다. 태성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까지 자랑하고 있어요. 사진 속에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한 끼 식사비가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 돈이 다 내 돈이야. 정욱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저들이 호화 여행을 즐기고 있어. 어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태성이 더 검색해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재개발 조합에 가입 신청을 했네요. 보상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상금? 네, 어머니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 있어요. 보상금만 최소 10억은 받을 거예요. 태성의 말에 정욱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넘겨받자마자 바로 보상금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맞아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정욱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지만 이제는 분노가 슬픔을 압도했습니다. 태성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정욱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평생 바보로만 살 줄 알았나? 이제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됐어. 정욱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부담부 증여 조건을 어겼으니까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정욱의 말에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계약서에 분명히 평생 모신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네. 어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정말 실력 있는 분이에요. 태성의 말에 정욱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럼 당장 연락해봐. 지금 바로 전화 드릴게요. 태성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성아,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정욱의 질문에 태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밥 주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진작 죽었을 거예요. 태성의 말에 정욱은 감동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네, 그때 어머니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정욱은 태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태성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저들이 어머니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줍시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을 되찾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정욱과 태성은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조영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태성이 50대 중반의 변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조영우 변호사는 가정법 분야에서 유명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태성 씨, 오랜만이네요. 이분이 말씀하신 어머니시군요. 조영우 변호사가 정욱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한정욱입니다. 정욱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상황을 차근차근 들어보죠. 조영우 변호사가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욱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 부담부 증여, 요양원에 버려진 일, 그리고 하와이 여행까지.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네요. 조영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평생 부양 조건을 명시했는데 하루 만에 요양원에 버렸다면 중대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럼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정욱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네, 계약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말입니다. 조영우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SNS 게시물이 있네요.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태성이 휴대폰을 꺼내서 민주의 SNS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바로 다음 날 하와이 여행을 간 증거들이 다 있어요. 조영우 변호사가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노골적으로 올릴 줄은 몰랐네요. 이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정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증거도 더 찾아볼까요? 조영우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하와이 여행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죠? SNS에 영수증 사진까지 올렸잖아요. 그걸 근거로 추정할 수 있어요. 태성이 다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보세요. 레스토랑 영수증, 호텔 영수증, 쇼핑 영수증. 다 자랑하려고 올렸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남겨줄 줄 몰랐네요. 조영우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증여계약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태성이 무언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변호사님. 증인도 있어요. 증인이요? 네, 어머니 반찬가게 단골 손님들이요. 그분들이 며느리의 위선적인 행동을 다 봤어요. 태성의 말에 조영우 변호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증인이 많으면 더 유리해집니다. 그럼 제가 연락해 볼게요. 태성이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이모세요? 저 태성이에요. 태성은 정욱의 반찬가게 단골 손님인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정옥 어머니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태성이 상황을 설명하자 박순자는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그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네,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당연히 해야지. 내가 다 봤어. 그 여자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굴었는지. 박순자뿐만 아니라 다른 단골 손님들도 모두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영희 이모도 하시겠대요. 이춘자 이모, 정만순 아저씨도요. 태성이 연락을 마치고 보고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증인도 충분하네요. 조영호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욱이 물었습니다. 내일 당장 가능해요. 서류 준비는 오늘 밤에 끝낼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소송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 버리고 하와이 호화 여행, 며느리 충격 실태, 부담부 증여받고 하루 만에 요양원 버린 며느리, SNS 자랑이 부른 법정 공방,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의 SNS 사진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진짜 개념 없네. 시어머니 버리고 여행이라니. 법정에서 제대로 혼나야 해. 평생 모은 재산으로 처가 식구들이랑 여행이라니. 진짜 가증해. 여론은 완전히 정욱 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와이에서 급히 돌아온 도연과 민주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보, 어떡해? 소송당했어. 민주가 공항에서 기사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정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신 것뿐이잖아. 도연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 모신 게 아니라 버린 거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 그래도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야. 요양원도 좋은 곳이고. 하지만 도연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에 분명히 평생 부양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기회가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야.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엄과 재산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반면 도연과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과 언론 보도에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옥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소송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아, 인사팀에서 부른다. 도연의 직장 동료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모르겠어.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박도연 과장님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일인데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회사 임직원이 어머니를 버리고 호화 여행을 다녔다는 게 개인적인 일입니까?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벌써 고객사에서 항해 전화가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과 거래할 수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도연 과장님 사표를 쓰세요. 네, 사표요? 명예퇴직 형태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팀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편 민주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백화점 VIP룸에서 쇼핑을 하던 민주에게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뉴스에 나온. 맞아. 시어머니 버리고 하와이 여행 간 그 사람. 진짜 뻔뻔하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쇼핑을 해? 고객들의 수군거림이 민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VIP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민주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VIP 고객으로 대접받았던 곳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화를 억누르며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만난 부부는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정말? 너도 뭔가 있었지? 응. 백화점에서 쫓겨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일단 재판부터 이겨야 해. 그래야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마저 손절당했어. 민주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뭔 소리예요? 뉴스 보니까 너무 충격이야.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체면이 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마.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처가에서도 연락 끊자고 해?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완전히 고립됐어.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법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증인 한정옥 씨,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정옥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증인은 피고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조영우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증인께서 재산을 증여하실 때 어떤 조건을 다셨나요? 평생 저를 모셔달라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지켜졌습니까? 아니요. 정옥의 짧은 대답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산을 넘겨준 다음 날 병원에 간다고 속여서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후에 피고들은 뭘 했습니까? 하와이로 처가 식구들과 호화 여행을 떠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며느리가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조영우 변호사가 대형 스크린에 민주의 SNS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웃고 있는 도연과 민주의 모습이 법정에 가득 찼습니다. 저 사진이 찍힌 날짜를 확인해 보시죠. 화면에 날짜가 표시되었습니다. 정옥을 요양원에 버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조영우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선뜻 내어준 것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준 건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제 존엄까지 버린 게 아닙니다. 정옥의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렇게 거추장스러웠니? 정욱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 좋다. 재산도 가져가라. 하지만 왜 거짓말까지 해서 나를 속였니? 법정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우 변호사가 증언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정욱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정욱의 증언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법정을 나온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정욱 씨,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요? 정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였을 뿐입니다. 그날 뉴스는 정욱의 증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정욱 편으로 기울었고 도연과 민주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욱의 감동적인 증언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최종 변론과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마지막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판사님, 저희 의뢰인들은 어머니를 좋은 시설에 모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 원고 측 최종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영우 변호사가 자신 있게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증거를 다시 한번 보시죠. 대형 스크린에 민주의 SNS 사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피고 서민주 씨가 직접 올린 게시물입니다. 시간을 보시죠. 화면에 타임라인이 표시되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2시 한정욱 씨를 요양원에 버림. 10월 16일 오전 6시 하와이행 비행기 탑승. 단 16시간 만의 일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이 게시물입니다. 조영우 변호사가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시어머니 걱정 없이 떠나는 여행이라고 당당히 적어놨습니다. 이게 부양 의무를 다한 사람의 말입니까? 판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죠. 신용카드 명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와이 여행 경비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한정욱 씨가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조영우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들은 어머니의 재산으로 처가 식구들과 호화 여행을 즐겼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민주의 변호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한정욱 씨께서 치매 증상이 있어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주장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민주의 변호사가 말했지만 조영우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여기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서가 있습니다. 조영우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정욱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치매나 인지장애는 전혀 없습니다. 의료진의 공식 감정서가 나오자 민주의 마지막 변명도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 주장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조영우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태성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증인 오태성 씨, 나와주세요. 태성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정욱 어머니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해서 굶을 뻔했을 때 어머니께서 반찬 가게에서 밥을 주셨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던 제게 따뜻한 잠자리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정욱 어머니는 그런 분입니다. 남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또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분이 친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태성이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사람들이 재산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태성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피고 박도연, 서민주는 부담부 증여계약의 핵심 조건인 평생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하라.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7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영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긴 거예요? 네, 완전히 이겼습니다. 조영우 변호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집행관들이 도연과 민주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압류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들이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소파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프랑스 와인셀러에도 딱지가 붙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독일제 냉장고, 2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 100만 원짜리 구두들, 모든 것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갔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물건이에요. 민주가 비명을 질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집행입니다. 항의는 법원에 하십시오. 집행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정말 다 가져가는 거야? 민주가 도연에게 매달렸지만 도연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모두 동결됩니다. 집행관이 통장을 압수했습니다. 하와이 여행으로 쓴 돈, 명품 구매비, 모든 것이 정옥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도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나가야 해요? 네, 이 집도 원래 한정옥 씨 소유였으니까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과 민주는 캐리어 2개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아? 일단 고시원이라도 구해야겠어. 화려했던 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편 정옥은 태성과 함께 되찾은 집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믿어지지 않아. 정말 다 돌려받은 거야? 네, 완전한 승리였어요. 정옥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았던 집이 다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태성아,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걸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끝났구나.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녁 무렵 정옥의 집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현관문을 열어보니 도연과 민주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아? 정옥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연이 땅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주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살 곳도 없어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두 사람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한 달을 살면서 완전히 초라해졌거든요. 정옥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도연아, 일어나거라. 어머니. 도연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다음 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어머니,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이미 모자 관계는 끝났어.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민주가 매달렸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부담부 증여할 때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때는 거짓말이었고 지금은 진심이라는 거야? 정옥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인생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야. 정옥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도연이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이요. 도연아, 손 빼. 싫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 너희가 하와이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는 요양원 정원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 왜 아들이 나를 버렸을까 하면서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너희한테 엄마는 뭐였어? 재산을 넘겨주고 사라져야 할 짐짝이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뭐였어? 정옥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결국 자기들이 힘들어서잖아. 정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도연아,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가 한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해.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스스로 져라.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연과 민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태성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성아, 와서 앉아. 아까 도연 씨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용서해달라고 하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했어. 정옥의 대답에 태성이 놀랐습니다. 혹시 후회되지 않으세요? 아니야. 이제 진짜 끝낸 거야.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어머니,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왔거든. 정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시겠다고요? 은행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재개발 보상금 전액을 기부하겠습니다. 정옥의 대답에 직원은 더욱 놀랐습니다. 15억 전액을요?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써주세요. 정옥은 기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용도로 쓰시길 원하세요?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써주세요. 정옥의 말에 직원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돈은 벌면 되지만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날 오후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버린 며느리에게 승소한 할머니, 보상금 15억 전액 기부. 복수보다 나눔을 택한 할머니의 숭고한 결정. 사람들은 정옥의 결정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 달 후 정옥은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태성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좋아. 정말 마음이 편해. 정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이었던 것 같아. 정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깨달았을 거야. 부모는 ATM이 아니라는 걸. 그때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의 전화였습니다.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받지 않으세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정옥은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평범하게 살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정옥은 태성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세요. 지혜가 아니라 경험이야. 쓰라린 경험. 정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정옥은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밖에서는 여전히 도연의 전화가 울리고 있었지만 정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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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